저는 김도현 32살입니다. 지방 소도시에 있는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하지만 제 하루는 그리 평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다가 실수를 했어요. 국그릇을 들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뜨거운 국물이 바지에 쏟아졌죠.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또 저런 애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김미숙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물티슈를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으시어요? 화상은 안 입으셨죠?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상하게도 이 아주머니만은 항상 저를 챙겨주시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얼른 자리를 정리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지에 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일 게 뻔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연아, 어제 부탁한 회의 자료 준비했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완전히 깜빡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팀장님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회의가 9시에 시작하는데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왜 회사에 다니는 거야? 주변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타자가 제대로 쳐지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8시 50분이었죠. 10분 만에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 싶었어요. 다행히 예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던 게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5분이 지난 후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조금 늦었네요. 제가 말하자 부사장님인 박상우 님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의 시간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료를 제대로 만들었겠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료를 발표할 차례가 되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팀에서 준비한 마케팅 전략안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프로젝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또 한 번 당황했죠. 박상우 부사장님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정말 기본도 안 되어 있네. 이런 걸로 어떻게 회사가 돌아간다는 거야?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 숨고 싶었습니다. 겨우 발표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쟤는 왜 아직도 회사에 다니는 거지? 진짜 이해가 안 가. 백이라도 있나? 아니면 진작 잘렸을 텐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3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감 없는 얼굴이었죠. 나는 정말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일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구내식당에 갔는데 김미숙 아주머니가 제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도연씨,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많이 담아드릴게요. 왠지 모르게 아주머니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유일하게 저를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아주머니의 눈에 잠깐 서글픈 빛이 스쳤어요. 도연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을 믿으셔야 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장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태수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장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잠깐의 시선 교환 후에 사장님이 한숨을 깊게 쉬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아직은 모르는구나. 입모양으로 무언가 중얼거리시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중요한 서류를 복사하다가 용지가 걸려서 복사기가 고장났거든요. AS 기사가 와서 수리하는 동안 다른 부서에서도 복사를 못하게 되었죠. 김도현, 또 뭔 일을 저질렀어? 총무팀장님이 화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만 치면 어떡해? 정말 답답하다. 주변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3, 3, 5 모여서 퇴근하는데 저는 혼자 짐을 정리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외로운 하루였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장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태수 사장님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원룸 자취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어요. 실수투성이었던 하루, 동료들의 시선, 상사들의 꾸지람. 모든 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다시 봤어요. 김도연, 너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야? 혼자 물어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2살이라는 나이에 아직도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정상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회사라도 다녀야 생활이 되거든요. 내일도 또 출근해서 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하겠죠.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서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겠죠.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다짐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비록 오늘은 실수투성이었지만 내일은 분명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날이 지나갔죠.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실수들을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를 시험에 빠뜨렸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박상우 부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도연, 어제 회의 자료 다시 검토해봤는데 완전 엉망이네. 이런 걸로 어떻게 회사 대표에서 발표한다는 거야? 사무실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모든 직원들이 주목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할 게 아니라 아예 새로 만들어야겠어. 정말 답답하다. 박상우 부사장님은 계속해서 저를 질책했습니다. 우리 회사 수준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도 되는 건가? 다른 직원들한테도 영향 미치잖아. 주변 동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 때문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다음에 또 이런 실수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부사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억울했지만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구내식당에 갔는데 다른 직원들이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 급히 대화를 멈추고 다른 곳을 쳐다봤습니다.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참 초라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새로 입사한 윤지현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식사하세요? 저도 같이 앉아도 될까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지현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사장님께 혼나시는 거 봤어요. 많이 기분 나쁘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다른 직원들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지현 씨는 오히려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꾸짖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은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현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고마워요.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말하자 지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도연 씨가 성실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매번 일찍 출근하시고 실수해도 다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오후에도 일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거래처에서 온 전화를 받다가 또 실수했어요.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해서 혼란이 생겼거든요. 팀장님이 또다시 화를 내셨죠. 김도현,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사고만 치네? 전화 하나 제대로 받을 줄도 모르는 거야?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땅에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에 혼자 술집에 갔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데 오늘은 정말 답답해서 밖으로 나온 거죠. 작은 선술집에 앉아서 소주를 시켰습니다. 아저씨,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벌써 두 번째 병이었어요. 술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더욱 서글퍼졌습니다. 난 왜 태어난 걸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회사원들이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런 모습으로 동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혼자 술을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김도연 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회사 사장님의 운전기사 분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어눌하게 나왔죠.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혼자 가기엔 너무 취하셨어요. 차 안에서 기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연 씨 회사에서 많이 힘드시죠? 네. 매일 실수만 하게 되네요. 동료들도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기사분이 잠시 후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당신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벌써 집 앞에 도착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안전히 들어가세요. 기사분이 떠나고 나서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니 무슨 뜻일까요?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부사장님의 질책, 동료들의 시선, 혼자 마신 술.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연 씨의 따뜻한 말과 기사분의 의미심장한 말이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일 뿐일까요? 내일도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되겠지만 조금은 다른 기대를 품고 잠들었어요. 언젠가는 제게도 변화가 올 거라는 희미한 기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평소와 다른 일이 있었어요. 구내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젓가락을 떨어뜨려서 허리를 굽혀 줍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거든요. 아,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김미숙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오셨어요. 어머, 도연 씨, 많이 다치셨어요? 이마를 만져보니 살짝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피가 조금 나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의무실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소독은 해야죠. 따라오세요. 의무실로 가는 길에 아주머니가 계속 걱정해 주셨어요. 조심히 걸으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마치 제 어머니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의무실에서 간단히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어요. 미숙 아주머니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더니 도연 씨 평소에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답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에서 뭔가 애틋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아주머니의 말에 왠지 코끝이 찡했어요. 이상하게도 이분만은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거든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항상 챙겨주셔서. 제가 말하자 아주머니가 잠깐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뿐인데요. 아주머니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추고 어서 가서 일하세요. 늦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미숙 아주머니가 제게 특별히 반찬을 더 주시는 걸 봤어요. 다른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아주머니 왜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주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도연 씨가 너무 마르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문득 아주머니의 손을 보게 되었어요. 오른손 약지에 오래된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왠지 특별해 보였어요. 그 반지 예쁘네요. 제가 말하자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손을 숨기셨어요. 아, 이거요? 오래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표정이 무언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오후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구내식당 쪽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문득 아주머니 방을 보게 되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들어가도 될까 망설이다가 아주머니 계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려는데 방 안에 뭔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사진 같은 거였죠. 혹시 아주머니가 찾으실까 봐주어서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미숙 아주머니와 김태수 사장님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둘 다 정말 젊어 보였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이게 뭐지?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아주머니의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아름다웠고 사장님도 지금과는 다른 편안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 미숙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아, 아주머니. 이 사진이 떨어져 있어서 주웠어요. 급히 사진을 건네드렸는데 아주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래된 사진이에요. 아주머니가 사진을 받아들며 말씀하셨는데 목소리에 뭔가 슬픔이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과 아는 사이세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예전에 잠깐 알고 지낸 사이예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히 아는 사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았는데 더 묻기는 어려워 보여서 그만뒀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나오려는데 아주머니가 도연 씨라고 부르셨어요. 네? 언젠가는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미숙 아주머니와 사장님이 함께 있던 그 모습, 그리고 아주머니의 슬픈 표정. 혹시 둘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아주머니가 저를 유독 챙겨주시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생각일 뿐일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이마에 붙인 반창고가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쳤을 때 아주머니가 얼마나 걱정해 주셨는지 생각나더라고요. 언젠가는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저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머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 어머니는 좋은 분이었어.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혹시 미숙 아주머니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내일은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어요. 더 이상 궁금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혹시 상처를 줄까 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회사에서 드디어 큰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중요한 행사였어요. 저도 작은 부분이지만 참여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혼자 다짐하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발표회 시작 30분 전 갑자기 팀장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도연아, 큰일 났어. 메인 발표 자료가 어디 갔지? 컴퓨터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제 분명히 제가 USB에 저장해서 팀장님 책상에 놓아뒀는데요. 어제 USB에 담아서 드렸는데요. USB? 어디에 있는데? 팀장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도 열어보고 책 사이사이도 찾아봤지만 USB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놨는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집에 가져간 건 아니지? 팀장님이 물어보셨지만 저는 확실히 기억했어요. 분명히 사무실에서 작업한 후 팀장님 책상에 놓고 갔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발표회 시작까지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모두 모여서 USB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걸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어? 팀장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또 제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윤지현 씨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지현 씨가 말했어요. 제가 어제 야근할 때 봤는데 도연 씨가 분명히 USB를 팀장님 책상에 놓고 가셨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간 거야?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지현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도연 씨 컴퓨터에 백업 파일 있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항상 중요한 파일은 두 곳에 저장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급히 제 컴퓨터로 달려가서 하드디스크를 뒤졌습니다. 있다. 또 백업 파일을 찾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백업 파일이 일주일 전 버전이었거든요. 최근에 수정한 내용들이 빠져 있었죠. 이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네.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발표회장으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이미 다른 부서 직원들과 임원진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태수 사장님과 박상우 부사장님도 앞자리에 계셨죠. 제 차례가 되어서 발표를 시작했는데 역시 최신 자료가 아니라서 내용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저희 팀에서 준비한 마케팅 전략안입니다. 발표 중간에 제가 준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덧붙여 설명했어요. 비록 슬라이드에는 없었지만 머릿속에 있던 내용들을 즉석에서 말한 거죠.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네요. 특히 고객 세분화 전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케팅 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어요. 실행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예산 계획도 현실적이네요. 젊은 관점에서 바라본 시각이 좋았습니다. 박상우 부사장님만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자료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전략을 세운다는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호평에 더 이상 뭘 말할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나서 김태수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도현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사장실로 따라가는 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발표 잘 봤어요. 특히 즉석에서 추가한 아이디어들이 좋았어요. 사장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아니에요.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눈빛이 특별해 보였어요. 사장실을 나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제 아이디어가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USB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점심시간에 윤지현 씨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도현 씨, 오늘 발표 정말 좋았어요. 즉석에서 저렇게 훌륭하게 해내다니 대단해요. 지현 씨 도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지현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도현 씨 편이니까요. 그런데 지현 씨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부사장님이 늦게까지 회사에 계신 걸 봤어요. 혹시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뭐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니 이상해서요. 지연 씨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더 이상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오늘 발표는 정말 잘했어. 사장님도 만족해 하시던데? 네, 다행히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USB는 정말 신경 쓰이네. 분명히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는데 저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누군가 일부러 가져간 건 아닐까요?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일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으로 제 아이디어가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USB가 사라진 것에 대한 의문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지연 씨가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박상우 부사장님이 늦게까지 회사에 있었다는 것.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좋은 기분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고 사장님께도 인정받았으니까요.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났고 마감일도 더 빠듯해졌습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저를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연아, 이 보고서도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해. 팀장님이 또 다른 업무를 주셨습니다. 이미 손에 넘치도록 일이 많은데 계속 추가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막막했어요. 요즘 매일 야근을 하고 있는데도 일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충격적이었어요. 도연이 요즘 일 많이 받는 것 같던데? 응, 부사장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뭔가 찍힌 것 같아. 문 너머로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찍혔을까? 글쎄, 최근에 발표회에서 주목받았잖아.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정말 박상우 부사장님이 의도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업무가 몰린 것뿐일까요? 그날 오후 부사장님이 직접 제 자리로 오셨어요. 도연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추가 프로젝트 하나 더 맡아주세요.
벌써 3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더 주시다니. 죄송하지만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부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업무량이 많다고요? 다른 직원들은 다 해내던데 도현 씨만 유독 그러네요. 주변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어요.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분하는 건데 혹시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네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사장님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야근을 했어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눈이 감겼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돌아보니 청소 아저씨였습니다. 아, 아직도 일하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네, 마무리하고 가려고요. 청소를 하시던 아저씨가 제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부사장님이 자주 이 자리 근처를 어슬렁거리시던데 조심하세요. 네?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물었는데 아저씨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당신 책상 근처에서 뭔가 하시는 걸 봤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모르겠고. 아저씨가 청소 도구를 챙기시며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부사장님이 제 책상 근처에서 뭘 했다는 걸까요? 혹시 며칠 전에 사라진 USB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제 책상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서랍 안 파일들의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어제 정리해 놓았던 것과 다른 순서였거든요. 누군가 제 서랍을 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점심시간에 윤지현 씨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지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현 씨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었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어제 부사장님이 사무실에 있는 사설 탐정 같은 분과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누군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사설 탐정이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도현 씨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얘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서 조사를 한다는 걸까요? 정확히 뭘 들으셨어요? 자세한 건 못 들었는데 그 놈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내야 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며 뭔가 확인하고 계셨어요. 사진이라니. 혹시 며칠 전에 미숙 아주머니 방에서 본 그 사진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오후에 일을 하는데 집중이 전혀 안 됐어요. 자꾸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부사장님이 지나갈 때마다 긴장되었습니다. 정말 저를 조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 주차장에서 이상한 차를 봤어요. 검은색 승용차에 한 남자가 앉아서 뭔가를 적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급히 시동을 걸고 사라졌습니다. 뭐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혹시 저를 미행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너무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창문 커튼을 더 꽁꽁 쳐두고 문도 2번 확인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면 업무량 증가, USB 분실 책상 수색, 사설 탐정, 미행,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계약직 직원일 뿐인데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미숙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났어요. 언젠가는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분의 말도요. 당신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정말로 제게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부사장님이 저를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너무 많은 추측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내일은 더 조심해서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뭔가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니 미숙 아주머니가 제게 급하게 다가오셨습니다. 도현 씨 잠깐만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해 보였고요. 무슨 일이세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서랍을 한번 뒤져보세요.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들 중에 아주머니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물건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어요. 뭘 찾아보라는 거세요? 사진. 오래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급히 집에 다녀왔어요. 오래된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거든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사진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미숙 아주머니가 저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김태수 사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게 뭐지? 두 번째 사진에는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사장님, 그리고 어린 저였습니다. 분명히 제 어릴 때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어린 저를 높이 들어 올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 마이너스 태수 미숙 도연 날짜는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머리를 강하게 때렸어요. 이럴 수가.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김태수 사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뜻인가요?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더 나왔어요.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도연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없을 거야. 내 어머니 미숙이와 아버지 태수는 너를 사랑했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함께 살 수 없었어.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미숙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태수 사장님이 제 아버지고요.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미숙 아주머니가 항상 저를 챙겨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사장님이 저를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던 거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일을 해야 했지만 집중이 전혀 안 됐어요. 자꾸 사진 속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해 보였던 우리 가족. 하지만 왜 헤어지게 된 걸까요?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걸었어요.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너무 복잡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왜 이제야 말해준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던 거지? 억울한 마음이 올라왔어요.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 씨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윤지현 씨였어요.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현 씨, 저 괜찮아요. 하지만 말이 어눌하게 나왔죠.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았어요. 제가 말하자 지현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좋은 일 아닌가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지현 씨가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무슨 일인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진을 찾은 것, 미숙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라는 것, 김태수 사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것,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지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네요. 그럼 도연 씨는 사장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숨기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 미숙 아주머니께는 또 뭐라고 하고.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일단 진정하세요. 술도 깨고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생각해봐요. 지현 씨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거든요. 지현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도현 씨가 어떤 사람이든 지금의 도현 씨를 좋아해요. 출생의 비밀이 그걸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하세요. 혼자 감당하지 마요. 집에 들어가서 다시 사진들을 봤어요.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모습 하지만 어떤 이유로 헤어져야 했던 가족. 특히 사장님이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분도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박상우 부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최근에 저를 조사하고 괴롭힌 건 아닐까요? 만약 부사장님이 제가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면 회사 후계 구도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지금까지는 부사장님이 당연히 후계자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부사장님이 저를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혹시 부사장님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장님과 닮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김도현이 아니라 김태수의 아들 김도현인 거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2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그 차 같았어요. 또 저 차네. 정말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제가 진실을 알아낸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장님을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숙 어머니와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32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의 검은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사진들이 모든 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 평소와 달랐어요. 버스 안에서 김태수 사장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냥 사장님이 아니라 제 아버지였어요.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32년 동안 모르고 지낸 아버지가 바로 저 건물 꼭대기층에 계신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지? 또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윤지현 씨가 제게 급히 다가왔습니다. 도현 씨 큰일 났어요. 부사장님이 아까부터 당신을 찾고 계세요. 표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심각한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그때 박상우 부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김도현, 당장 회의실로 와. 다른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미숙 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뭔가 우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부사장님이 재촉해서 그럴 수 없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박상우 부사장님이 제게 앉으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도현 씨,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사장님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중요한 발표라니.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일일까요? 부사장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도현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정말로 저에 대해 조사했던 거였군요.
손에 식은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김도연 씨,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회사에 다녔습니다. 부사장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이 사람은 부사장님이 잠시 멈추며 저를 쳐다봤어요. 김태수 사장님의 사생아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금세 소란스러워졌어요. 뭐라고? 사생아? 그럼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또 임원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2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이런 식으로 폭로될 줄은 몰랐거든요.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부사장님이 사진을 꺼내며 말했어요. 제가 어제 집에서 본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들을? 제가 중얼거렸어요. 사설 탐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김도연은 김태수 사장의 숨겨진 아들이 맞습니다. 부사장님의 말에 임원들이 더욱 술렁였어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김태수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부사장님이 당황하며 설명했어요. 사장님, 김도연의 정체가 밝혀져서 임원들께 보고하는 중이었습니다. 누가 허락했지? 사장님의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을 내 허락 없이 진행했다고?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이 임원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도현이는 내 아들이 맞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직접 인정하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박상우 부사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마 사장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계셨다니.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사장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졌군요. 사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미안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버지. 겨우 한마디 했어요. 모든 분들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김도현, 제 아들입니다. 사장님의 선언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고 그것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장님께서 저를 사장실로 부르셨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2년 만에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였거든요.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뒷모습만 봐도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앉아라, 도연아. 사장님이 돌아서며 말씀하셨는데 도연아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니 사장님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잠시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요. 미안하다. 사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32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3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원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괜찮지 않다. 나도 알고 있어. 사장님이 한숨을 깊게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장님이 과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미숙 어머니와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는 것,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미숙이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지.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저를 할머니께 맡기신 거예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너는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어.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매일 너를 생각했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걸 아셨어요? 미숙이가 말해줬어. 너를 여기서 보살펴달라고. 나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배려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상우가 너를 괴롭히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까 봐 참았어. 박상우 부사장님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사람이 저를 조사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회사 후계 문제 때문일 거야.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면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럼 정말 위험한 건가요?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지켜줄 거야. 32년 동안 못했던 아버지 역할을 하겠어. 사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도연아, 너를 사랑한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야. 이제 당당하게 아들이라고 불러도 돼. 미숙 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 가장 힘든 건 미숙이었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으니까.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너도 갑작스럽게 모든 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돼. 사장실에서 나올 때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32년 동안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폭도에서 미숙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셨습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미안해. 어머니.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러봤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시자 제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니까 함께 헤쳐나가면 되죠. 그날 퇴근할 때는 기분이 이상했어요. 똑같은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건데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아직은 똑같은 얼굴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김도연이 아니라 김태수의 아들 김도현이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박상우 부사장님의 반발도 있을 테고 회사 내에서도 시선이 달라질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윤지현 씨 같은 든든한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까지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도현 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라기보다는 어색한 웃음이 더 많았어요. 제가 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뀐 거죠. 이상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갑자기 달라진 대우가 기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어제까지의 김도연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는데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도현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저희와 식사하시죠.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이 진짜 저를 위한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미숙 어머니께서 제게 밥을 담아주시는데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으셨어요. 오후에 박상우 부사장님을 만났어요. 어제와는 달리 표면적으로는 정중하게 대하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도연 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부사장님. 저도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더 큰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업무량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배려인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제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혈연관계 때문이라는 게 씁쓸했습니다. 윤지현 씨만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태도로 대해줬어요.
도현 씨는 변한 게 없는데 주변 사람들만 변한 거네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연 씨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대해줘서. 당연한 거죠. 저는 처음부터 도현 씨의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도연아, 이제 슬슬 회사 일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앞으로 큰 책임을 맡게 될 테니까. 큰 책임이요?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지.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니까. 사장님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후계자 얘기를 하시다니. 아직 제가 그럴 준비가. 천천히 배우면 돼. 하지만 언젠가는 이 회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사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박상우 부사장님과 마주쳤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고 저를 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현 씨, 사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워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부사장님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참, 도현 씨도 이제 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셨으니 조심히 행동하셔야겠어요. 한 번의 실수가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협박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심이 더 커졌어요.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원했던 건 단순히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복잡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후계자가 된다는 것, 회사를 책임진다는 것, 상상만 해도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그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도 생겼어요. 32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를 거라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박상우 부사장님의 반응을 보니 순순히 물러날 분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지연 씨도 있으니까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또 그 검은 차가 보였어요. 아직도 저를 감시하나? 하지만 이제는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해진 기분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김도현으로 살아가야겠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을 거예요. 김태수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혀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윤지현 씨에게 물어봤더니 그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침부터 임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9시에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김태수 사장님의 표정이 심각했고 박상우 부사장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직원 여러분, 오늘 심각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상우 부사장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금세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부사장님이 횡령을? 얼마나 빼돌린 거래? 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수개월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에 신고 조치했으며 박상우 부사장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발표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발견하고 제보한 사람이 바로 김도현 상무입니다.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제가 중얼거렸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며 눈짓하셨어요. 뭔가 미리 계획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도연아, 고생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큰 피해를 볼 뻔했어. 아버지,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상우가 너를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그래서 미리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증거를 확보한 거야. 정말 박상우 부사장님이 저를 해치려고 했던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는데요? 너를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해를 가하려고 했어.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먼저 드러나게 된 거지. 사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이제 정말로 회사를 이끌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부터 너를 상무로 임명하겠다. 상무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갑작스럽긴 하지만 회사 상황이 그래. 상우가 빠진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거든.
그날 오후에 박상우 부사장님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회사 앞에서 연행되는 모습이 뉴스에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사장의 아들이 아니라 부사장의 범죄를 막은 영웅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거든요. 도현 상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아내셨어요? 칭찬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한 일이 거의 없는데 모든 공을 제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아마 아버지께서 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윤지현 씨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도현 씨, 아니 이제 상무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정말 놀라워요. 지현 씨는 그냥 도현 씨라고 불러줘요. 갑자기 달라진 게 너무 많아서 적응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맞아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2년 동안 평범하게 살던 제가 하루아침에 회사 상무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미숙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구내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말이에요. 도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떳떳하게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어머니도 이제 구내식당 일 그만하시고 편히 지내세요. 아니야,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네가 잘 되는 걸 지켜보는 것도 즐거워.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봤어요. 같은 얼굴이지만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진짜 상무로서 일해야겠어요. 비록 우연한 기회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실력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우 부사장님의 마지막 반격은 오히려 제게 기회가 되었어요. 이제 진짜 김태수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회사와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어요. 한 달 후 상무로 일하기 시작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비서가 스케줄을 브리핑해주고 중요한 회의들에 참석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색했어요. 이게 정말 제 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가면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특히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었거든요. 물론 진심인지는 의문이지만요. 도연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할까요? 상무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매일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책임감도 더 커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김태수 사장님께서 전체 임직원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미리 들었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오후 2시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사장님이 단상에 오르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회장으로 물러나면서 경영 일선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 선언이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장으로는 김도현 상무를 임명합니다. 두 번째 폭탄이었죠. 제 이름이 나오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리 들었던 내용이지만 실제로 공개되니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도현 신임 사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단상에 올랐어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긴장돼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작스럽고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 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진심인지 의례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구내식당에 갔어요. 미숙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도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사장님이 되다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평생 혼자 고생하시면서 저를 지켜봐 주셔서. 아니야, 내 실력이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겠네. 점심을 먹으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일단 회사를 안정시키고 직원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키우셨거든.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 윤지현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도현 씨.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현 씨한테는 그냥 도현 씨가 편해요.
우리 관계가 달라질 필요는 없잖아요. 고마워요.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뭘 걱정했는데요? 혹시 사장님이 되시면 저 같은 평직원과는 거리감이 생길까봐. 지연 씨의 걱정이 귀여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지연 씨 같은 분이 더 필요해요. 솔직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저녁에 사장님,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회장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연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아버지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하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후계자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부담스럽지 않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해.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저 불빛만큼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확실히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감 있는 눈빛, 당당한 어깨. 32년 만에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에요. 김도연 사장으로서, 김태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특별한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연이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사실은 새로운 기회의 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매일 실수하고 무시받는 상황에서도 도연이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성실함과 인내가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었죠. 또한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 태수와 어머니 미숙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도연이를 지켜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지연이 같은 사람의 존재도 잊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외면할 때도 진심으로 다가와 준 사람, 그런 관계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가능성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도연이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 분명 더 빛나는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진짜 성공은 남들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온다는 걸 도연이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 각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